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화 이후 1987년 이후에 최장수 총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881일을 넘겼는데 동시에 지금 현재 대권주자 지지도 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당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총선 지나서까지 그냥 국무총리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종 이슈를 좀 쉽고 빠르게 분석하고 해설하는 시사저널 TV의 시사 끝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이 이낙연 총리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낙연 총리의 뭐 리더십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김황식 총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 기록을 깼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깨게 된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낙연 총리의 성정이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궁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았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성정이 맞았기 때문에 계속 동반자로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성정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결국엔 그 궁합은 사람마다 뭐 좀 조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총리의 그 총선 역할론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낙연 총리가 고심하셔야 될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보통 어떤 판단을 해서 직을 맡을 때는 내가 맡아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으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예를 들어 당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책을 맡아 선거를 지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 위기가 왔다는 건 기본 전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위기감이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뭐 궁합이 잘 맞아서 동일체 비슷하게 왔던 이낙연 총리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전 아니라 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아니면 부정적 여론이 커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그 당시 여당 내 인사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친이계 인사들을 공천 학살하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새로운 인물의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된 건데,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가 와가지고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친문 중에서 국민들이 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쳐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역할 못 하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 존경받는 분이고 또 뭐 칭찬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권 옹호적인 스탠스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시민 씨거든요. 방송으로 항상 주가 올리고 한창 주가 올리고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조국 수호 전선에 끼어드는 바람에 뭐 완전 지금까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걸 다 상실하고 지금 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가. 대립각을 세웠을 때 본인의 권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보시면은 김무성 대표도 당대표 시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20% 대선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틀어지면 대선 지지율이 내려가요, 역설적으로.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20% 형성했던 것이지,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을 대선 주자로 미는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몇 번이나 녹도했지만은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이재명, 김경수 이런 분들이 뭐 정치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 그냥 이제 뭐 가장 안정적 주자 정도의 위치인 것이지 무조건 이낙연이어야 되는 팬클럽이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이낙연 총리가 선거의 중책을 맡아가지고 물갈이나 이런 어떤 혁신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으면은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둘 다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선거에 뭐 그렇게 하면 대신에 이제 그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에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나 이렇게 해서 망하나 약간 좀 좋은 선택지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의 이제 대체제로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이낙연 총리를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은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해창 총리,
가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과정, 되게 이런 그러니까 대체제로서 등장하는 과정이고 꼭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보완제적인 이미지로 또 호남 출신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 수도권의 어떤 호남 유권자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좀 더 이 어필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좀 선거의 전면에서 뛴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꼭 각을 세우지 않고서도 일정하게 본인이 좀 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 뒤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세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또 성정이시다. 저는 뭐 이낙연 총리님이 나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생각보다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거다.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간택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하고 나니까 친박표가 자연스럽게 넘어와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 친박표라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지금 박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도 똑같이 그렇게 결부가 완전 되어버리게 되면은 본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렇게 뭐 사실 승은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번은 어떻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뭐 과거에 자신이 지역구 가긴 어렵겠지만은 서울에 뭐 종로라인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나중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자력 진출하는 그 방법이 아마 대선 주자로서 경쟁력을 제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이번에 좀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로 가는 길이 가장 이제 그 대권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쨌든 국회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심 내년 총선에 출마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내심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종로의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출마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맞붙을 수 있는 상대가 나오는 것. 그래서 꺾는 거.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라는 거지. 뭐 사실 대선 전초전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런 측면 좀 흥미로운 어떤 선거 그 자체를 원하지 선거 내에서의 애매한 역할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아, 본인 스스로가 선거의 주인공이 돼서 극적인 승리를 일궈내는 그럼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더욱더 어떤 대권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원하지 뭐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거다. 보시면 손학규 대표가 그 민주당 대표가 2011년에 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그 당시에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를 꺾으면서 봐 나 살아있어 하면서 그냥 그때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바로 야당의 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도 뭐 적어도 그 정도 급이 되는 인물과 붙어가지고 관심받는 선거를 한번 치르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께서 선거를 사실상 계속 그 전라남도에서만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도권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보신 것도 참 특이한 이력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전남지사 그리고 전남 뭐 영광 한평 이런 곳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총리는 꼭 그게 필요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특히 종로 같은 데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해서 그렇게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된다면 상당한 힘이 좀 실리겠죠. 오늘 SNS에 보니까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족한 제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이유 국민께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며 더 멀리 미래를 준비하는 내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그냥 막 센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떤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름의 격조 있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쭉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께서 본인도 뭐 언론인 출신이고 요즘 비서실장을 하는 정운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인 출신이고 하여튼 언론에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성공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일정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활동한 경험도 있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 예전에 우리가 입시를 위해 스펙 쌓기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결국에는 왜 이낙연인가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이낙연이 나가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야죠. 누구를 꺾었다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명박 노무현 붙어가지고 이명박이 이기고
뭐 그런 어떤 정도의 총선, 작은 총선 결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여권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뭔가 드라마를 하나 만들고 뭐 이름으로써 이제 대권과도에 좀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친문 세력으로서는 그렇게 꼭 원하는 시나리오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총선에 뛰어들기가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제 하나의 후보로서 주요 전선을 맡는 전선지휘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에 대한 생사 여탈을 해야 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최고는 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최종적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조금의 어떤 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유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유력해질 수 있다. 네, 오히려 이번에서 뭐 총선에서 무슨 관리직 비슷하게 이렇게 느낌을 주는 위치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낙연 이미지보다는 관리자로서의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력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 정권 창출 전략에 있어가지고 부산 출신의 PK 출신의 인사를 대선 후보 밀어올려야 된다라는 그 전략이 노무현 문재인까지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친노 친문 정권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김경수 조국이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뭐 사실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사적으로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반감이 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뭐 사실 PK 출신 주자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진보 집권 방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 검증된 방식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PK 집권론, 노무현 문재인으로 표현되는 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은 호남 출신의 DJ가 다른 세력과의 일정 부분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한 DJP 연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 출신의 주자도 그 다른 이론을 꿈꾸면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저는 오히려 그 PK 출신 집권론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은 너무 뻔히 보이고 PK 있는 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만큼 감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의 힘은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DJP 때보다는 지금은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호남 출신의 주자가 나와도 영남표를 흡수하고 하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봐서 대신 누군가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사실. 이게 단순 산술적 계산해 보면 DJ표만으로는 안 됐던 것처럼 호남표만으로 어렵다 하면은 연대 대상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굴까는 뭐 그 대선 가가지고 보는 것일 테고요.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언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권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의 전망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